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20살 때부터 홈쇼핑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입사할 때 포부는 전화 상담원으로 시작해 쇼 호스트가 되는 거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 전화 상담원도 꽤 적성에 맞았어요. 나중엔 우수사원까지 돼서 정직원으로까지 채용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진희 씨는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 안 해도 돼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수사원으로 뽑혀 정직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잘린 줄 알고 당황하자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3층 회의실로 가봐요. 이번에 계약한 중소기업 회장님이 진희 씨를 쇼 호스트로 지명하셨대. 저를 쇼 호스트로요?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었지만 기꺼이 갔습니다. 일단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입으로 떠드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가보니 절 지목했다던 중소기업 회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워요. 혹시 내 목소리 기억하시나? 인사를 나누는데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홈쇼핑에서 산 김치가 맛없다고 컴플레인 거셨던 그 아저씨? 기억하는구만. 맞아요. 내가 그 아저씨였어. 그날 날 아주 잘도 설득해서 환불을 못하게 만들었지. 어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저씨라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상담원으로서 불편하신 건 공감하되 매출은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이어서. 회장님은 재밌다는 듯 웃으시더니 불쑥 작은 김치통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우리 김치인데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곤 했는데 왜 뜬금없이 김치를 주나 싶더라고요. 먹어보고 우리 김치만의 특징, 차별점, 홍보 포인트 등을 분석해서 내 직통 메일로 보내십시오. 전 그제야 회장님이 준 김치가 제가 첫 번째로 맡은 홈쇼핑 상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를 반드시 잡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안목이 좀 있는 편이거든. 그렇게 첫 번째로 맡은 중소기업 김치 판매는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안목에 부응한 저를 기특하게 여기신 회장님은 절 큰아들에게 소개하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내 밑에서 편하게만 살았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못했던 공부도 더 하고 전보단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개받은 회장님의 아들은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트 3번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도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준 회장님과의 인연에 큰 의미를 느꼈던 거라 결혼을 승낙했죠. 그러나 회장님 넘어 시댁과의 첫 만남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다고? 네, 집이 좀 가난해서요. 그게 자랑이니? 에헤이, 여보. 아니, 맞는 말 아니에요? 애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품위가 없잖아요. 가난하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용기 있게 사실대로 말한 거야. 소탈한 친구고. 얘 부모가 알면 기겁할걸요? 그 부모 입장은 뭐가 돼요? 요즘은 뭐 가난하다고 대학 못 가는 시절도 아니고. 에휴. 듣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말귀는 박네. 감사합니다. 마치 면접을 보러 간 것처럼 불편한 자리는 계속됐어요. 회장님이 바빠 자리를 비우시자 이젠 시동생까지 합세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너무하시네. 아무리 사람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요즘은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더 착하고 자존감도 높지 않아?
아버지가 골라준 여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막말로 아버지가 소개 안 해줬으면 형이 이런 여자를 만나기나 했겠어? 형도 아버지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 회사 물려받으려고. 아니야? 아니거든.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 뜻만으로 결혼을 하냐? 에휴, 하여튼 우리 형 옛날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호박씨 제대로 까는 스타일이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예비 동서가 과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형님, 딸기 좋아하세요? 요즘 딸기가 맛있어서 사왔는데 혹시 멜론도 좋아하시면 제가 더 준비해 올게요. 아니에요. 저 딸기 좋아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식구인데. 한 식구는 무슨? 당신은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한단 말도 몰라? 여보, 그만하세요. 지금 당신 너무 무례해요.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시동생은 입을 꾹 다물었고 그 다음부턴 조용히 과일만 먹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그런 며느리가 편해 보이진 않았지만 더는 저에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몇 달 후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동서는 잘 나가는 회계사였더라고요. 어쩐지 똑 부러진다 싶더니 엘리트였구나 싶어 은근히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매번 절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형님이 홈쇼핑하는 거 다 봤어요. 저도 설득돼서 몇 번을 샀는지 몰라요. 고마워요. 상품 자체가 워낙 좋기도 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형님. 저도 회계 일하다 보면 사람 상대할 일이 많은데 여전히 사람 상대로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만 봐도 친절하고 똑부러지고 뭐든 다 잘해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서. 저희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김치랑 닭갈비 쟁걸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가져가서 드세요. 이따 가실 때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다음엔 저도 뭐라도 사올게요. 뭐 좋아해요? 음, 그럼 다음에 같이 맛있는 파스타집 가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결국 결혼은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총을 한 몸에 받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늘 저의 편에서 서주었죠. 덕분에 전 동서와 편하게 말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너 쇼호스트인지 뭔지 물건 파는 일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차라리 네 시아버지 회사에 가서 해. 어머니,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 친구들이 너 나올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하잖아. 니네 며느리 보고 있다고. 아휴, 내가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왜 창피하신데요? 저 연봉도 꽤 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죄인 같던지 주절주절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전 쇼호스트를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좀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쇼호스트를 관둔 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간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셔츠에 이 입술 자국은 뭐야? 아,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한 잔씩 하다가 묻은 거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다 있는 일이야. 제가 일을 하는 동안은 남편이 며칠씩 출장을 간다고 해도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죠. 또 며칠간 출장을 간다기에 새벽에 몰래 캐리어를 열어봤는데 캐리어 가장 안쪽 주머니에 떡하니
콘돔이 들어있더라고요. 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제가 소파 테이블 위에 떡하니 콘돔을 올려놨는데도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태연하게 굴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출장 갔다가 애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잡아댈 게 뻔해서 회사에 연락해 그의 출장 장소와 일정을 알아봤는데 없는 일정이라더군요. 이 사실까지 알려주니 그제야 시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야. 근데 왜 나랑 결혼했어? 걔가 먼저 딴 놈이랑 결혼했으니까. 뭐? 지금 그럼 양쪽 다 불륜이라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CC로 유명했는데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다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후 상간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자 만남을 이어갔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구박이었습니다. 네가 오죽 별로면 걔가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니? 양쪽 다 불륜이래요. 들키면 집안 망신, 회사 망신 아니에요? 집안 망신, 회사 망신 시킨 장본인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휴, 내 기가 차서 우습구나. 제가 집안 망신에 회사 망신을 시켰다고요? 네 동서를 봐라. 엘리트 출신이지? 근데 너무 볼 게 있니? TV 나서 얼굴이랑 웃음 팔아 이 물건이나 파는 주제에 연봉 높다고 나한테 자랑질했잖아. 어머니, 쇼호스트는 상품을 가치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판매를 돕는 사람이에요. 얼굴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전 이혼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굳이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시아버지만 건강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유보할 순 있었겠지만 시아버진 5년 전에 치료와 남이 재발하면서 병원에만 계셨어요. 전 의식이 없는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그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걸었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 너 때문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소리를 치시는데 이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 거니까. 네 남편 저 세상 같다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전해준 남편의 소식에 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상간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어.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고 연락도 받았는데 장례식장에 안 가볼 순 없었어요. 제가 갔더니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안 오시는 게 좋았을 텐데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오셨어요, 형님. 동서는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이렇게 오실까봐 말 안 했어요. 하여튼 형님도 너무 착해 빠졌어. 사실 이혼 후에도 동서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프리랜서로 쇼호스트 일을 시작하면 세금 계산도 복잡해지니까 동서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전 동서의 손을 잡은 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로 서 있는 시동생을 보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 조문하기 위해 마주 섰는데 시동생이 절 죽일 듯이 째려보는 거예요. 설마 문상객도 많은데 난리를 칠까 싶어 서둘러 조문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시동생이 절 보며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병신 같은 인연 만나서 우리 형이 이렇게 된 거야. 동서가 황급히 말려봤지만 그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네가 오죽 병신 같았으면 우리 형이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겠냐고. 시동생의 소란에 방에서 쉬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나와선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어. 니년이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잡아먹은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광경이 재밌다며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황급히 얼굴을 가린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를 동서가 따라 나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머니랑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마도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저와 시어머니, 시동생을 찍던 카메라 렌즈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동서가 말했어요. 조만간 사무실에서 또 봬요. 프리랜서 쇼호스트 일도 잘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형님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세금 일은 제가 다 책임지고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긴 이제 잊으시고 형님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그러나 그날 있었던 장례식장 난동은 온갖 SNS를 통해 전파되었고 전 깨달았습니다. 쇼 호스트로서의 제 인생은 끝이 났다는 것을. 그럼에도 홈쇼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물건을 팔았다 보니 쌓아온 인맥이 좀 있었습니다. 하루는 SNS상에 퍼진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물건을 팔아드렸던 식품업체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진희씨, 대체 이게 무슨 봉변이야. 쇼호스트 인생 완전 쭉 났네. 대뜸 전화해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가 싶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 말 알지? 위기가 기회라는 말. 내가 닭갈비 브랜드 하나 런칭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기 이름 걸고 같이 개발해 볼래? 제 이름을 걸고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지금 제 이미지가. 사람들 어차피 금방이죠. 나한테 필요한 건 노이즈 마케팅이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회사가 음식에서 벌레 한 번 나오고 나서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쇼호스트하면서 정직하게 물건 판다고 유명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회사랑 협업해서 닭갈비 브랜드 하나 만들자. 막말로 이혼한 시댁과의 불화가 음식 맛이랑 무슨 상관이니? 딱 봐도 시댁 사람들이 너무 하던데. 쇼호스트기에 떠오르던 강자였던 자기가 시댁과의 불화 영상이 퍼지면서 업계에서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갈비 브랜드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지. 그 파트너가 우리 회사고. 자, 어때? 같이 인생 역전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자. 덕분에 전 그 닭갈비 개발에 동참했고 제가 의외로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절 이용만 해먹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장님은 실제로 닭갈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투자부터 개발까지 다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 갖는 건 좀. 대신 내가 대주주잖아. 원래 투자하면 지분을 가져가는 거야. 개발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더 많이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지분의 값이 더 많이 뛸 테니까요. 사장님, 정말 제 은인이세요. 제 닭갈비 브랜드 런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매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체인점이 100개가 되던 날 대주주이신 사장님이 본인 사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시댁의 엄한 소리 다 듣고 무시당하고 오해받으면서 이혼당했거든. 지금 내 회사가 그때 이를 악물고 받아낸 위자료로 시작한 회사야. 내가 보란듯이 식품 브랜드 수십 개를 만들어내니까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연락을 다 하더라. 뭐라고 왔는데요? 돈 좀 달래.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좀 줄 수 있지 않냐고. 나한테 준 위자료만큼이라도 달라던데.
저랑 사장님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불현듯 동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라도 회계 업무를 부탁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카톡 친구 목록에서 동서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번호는 바뀌어도 카톡 친구 목록은 남아있으니까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계정이 고인 계정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계정의 상태 메시지엔 동서가 떠난 날짜가 기록돼 있더라고요. 프로필 배경사진도 가족들이 바꾼 건지 주소가 적힌 납골당 사진으로 돼 있었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며칠 뒤 동서의 기일에 맞춰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꽃을 사서 가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은 물론 시댁 소식 자체가 듣고 싶지 않아 동서와도 연락을 끊었는데 그 사이에 동서가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땐 웬 중년의 여성이 동서의 사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동서와 꼭 닮은 얼굴이 누가 봐도 동서의 어머니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 되시나요? 그런데요. 그쪽은 누구?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던 동서의 어머니가 돌연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손윗동서 맞죠? 결혼식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상하다.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전에 동서한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랑 닭갈비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저도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랜만에 동서한테 연락했다가 알게 됐어요. 동서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늘 고마운 사람이었고 이번에 새로 일 시작하면서 회계 일도 좀 맡기려고 연락한 건데 이렇게 됐을 줄은. 동서의 어머니는 돌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많이 힘드시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리겠냐만 저 역시 동서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비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딸 어떻게 죽은지 모르죠. 어떻게 된 건데요? 동서의 어머니는 열쇠로 동서의 보관장의 문을 여시더니 가장 뒤에 있던 두꺼운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그것은 동서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건네준 동서의 일기장을 펼친 순간 전 동서를 대신해 인생을 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인연을 끄는 건 전 남편이 죽고 몇 달이 지나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폭언을 듣던 제 영상이 퍼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린 게 아닌데 어떻게 제가 내려요? 네 영상이잖아. 네가 내리라고 해야지. 그렇게 치면 어머니랑 서방님 영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직접 연락을 해서 영상을 내리라고 하니? 아, 그러세요? 전 체면이 없어서 안 내려도 그만입니다.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끊자마자 진짜 차단할 거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정말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비로소 다 끝난 건가 싶었는데 이번엔 시동생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시동생 번호도 동서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물론 동서 번호는 나중엔 차단을 풀어놓긴 했었어요. 차단을 풀고 얼마 후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관한 건 어떤 것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닭갈비 브랜드 런칭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여나 시댁이 알게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님, 저 너무 괴로워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은 됐지만 차마 전화는 못 하겠더라고요. 카톡도 읽기만 하고 차마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카톡이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하소연만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읽고 동서는 쓰는 그런 카톡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합가했어요. 어머니가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너무 적적하시다고 해서요. 아, 형님, 제가 전에 보낸 연락도 못 보신 거죠? 시댁 때문에 저까지 차단하셨던 거 맞죠? 저 형님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석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형님 이혼하실 때부터 의식은 없으셨잖아요. 겨우 산소호흡기로 버티시다가 결국 그래서 합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야 뭐 어차피 매일 일하러 나가니까 합가에도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는데.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한동안 메시지를 쓰지 않았어요. 혹시 술에 취해서 연락한 건가 생각하며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괴로워요, 형님. 집안이 이렇게 난리인데 진실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진실을 묻어둘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동서의 메시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서 그럼에도 잘 지내려니 생각만 했어요. 의미심장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어쩐지 시댁과 관련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를 추모하기 위해 간 납골당에서 동서의 어머니께 일기장을 받은 거예요. 일기장 속엔 입이 쩍 벌어지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회사 공금이 남편의 차명 계좌로 송금됐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 생각해보니 제 전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회사는 시동생이 물려받았겠더라고요. 공금 횡령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 자세한 내막을 살펴봐야겠다. 일기의 내용을 보니 동서는 제 전남편과 아버님까지 돌아가시자 시동생을 돕기 위해 회계사 사무실을 관뒀더라고요. 시동생과 함께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 자금 흐름이 이상해 보였던 거죠. 아버님은 깨끗하신 줄 알았는데 회사에 대대적인 회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리가 엄청나고 이것이 알려지면 회사는 분명 망할 것이다. 동서의 고뇌가 느껴지는 일기 내용은 계속 이어졌고 동서는 이것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나의 가족이니까 사실을 알리고 이제라도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에 딸린 입이 몇 명인데 그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들 순 없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동서가 쓴 마지막 일기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잘 해결하겠다며 자료를 달라고 하셨다. 나더러 그간 마음고생했겠다며 미안하다고 일을 해결할 때까지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쉬다 오라고 하신다. 일기에 쓰인 날짜를 보는데 동서의 기일 딱 일주일 전이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 납골당에서 받은 동서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좀 뵐 수 있냐고요. 제가 동서 어머니 댁 근처 카페로 가기도 했고 만남은 성사됐습니다. 일기장 저도 다 봤어요. 어머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동서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일기를 쓰고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하필 또 시댁 별장이었잖아요. 별장으로 가는 길에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겠어요? 시어머니나 동서 남편이겠죠. 이렇게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 경찰에선 수사가 안 된다고 해요. 왜요? 교통사고로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다가 우리 딸 차를 정면에서 받았다는데 그게 하필 바로 옆이 산비탈이었지 뭡니까? 블랙박스로 보니까 졸았다기엔 저 멀리서 멀쩡하게 자기 차선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우리의 차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영상 혹시 갖고 계세요? 동서의 어머니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블랙박스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일 낮, 지방에 있던 길이라 차도 드문 편이었습니다. 트럭이 동서의 차 바로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만 않았어도 동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요. 이것도 경찰에 보여주셨어요? 조사 시작할 때부터 경찰들도 다 봤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기사는 처벌을 크게 받을 거라곤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우리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휴. 동서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경찰 말이 다시 조사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방법이 없겠죠. 우리 아들이 조만간 한국에 와서 다시 찾아보겠다곤 했는데. 그 외국에 계신다던. 네, 우리 딸 장례식 할 때 한 번 왔다가 일이 바빠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회계사로 일하며 늘 노트북을 들고 다녔던 동서가 떠올랐습니다. 동서 노트북은 어디 있어요? 노트북이요? 그건 없었는데. 없었다고요? 회사나 집에도요? 네, 사부인이 유품이라며 택배로 보내준 것들 사이엔 없었어요. 그것 빼곤 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동서가 시댁과 합가해서 살았던 게 떠오르면서 불쑥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 짚히는 게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서 확답은 못하겠어요. 일단 찾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동서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 전 아주 오랜만에 연락처 차단 목록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번호를 차단 해제했습니다. 카톡도요. 차단을 해제하자 두 사람의 이름이 친구 목록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차단을 해제했으면 어쩌면 그들에게도 제 이름이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잘 사는 모습을 과시하는 사진으로 카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모두 바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현재 시댁에서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경영진이 시동생으로 바뀌면서 김치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건부터 회장 가족의 갑질 논란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댁에 접근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 절 도와주셨던 사장님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로서의 회의를 마친 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동서가 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조사는 교통사고로 조사가 끝난 모양이에요. 뭐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야? 동서 일기장을 봤는데 시댁의 회계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솔직하게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자료를 넘겨준 것 같은데 이상한데 유품 중엔 동서 노트북도 없다고 하고. 혹시 동서가 시댁에서 같이 살았어? 네, 합가했다고 들었어요.
알아내려면 자기가 직접 시댁으로 들어가야겠네. 아, 근데 싫지 않아? 싫은 마음보다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안 그래도 번호 차단했던 것도 풀어놓고 고민 중인데. 그 회사 요즘 난리더니만 돈으로 문을 열어봐. 돈으로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회계비리 저질렀을 리는 없으니까. 전 사장님의 말에 힌트를 얻어 시댁에 접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연락하기 직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 잡아먹고 아주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그러시기에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안 변하구나 싶더라고요. 네, 너무 잘 지내서 탈이죠. 일부러 더 꼿꼿하게 굴었는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먼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이제라도 부의금 좀 크게 해보던가. 부의금이라뇨? 설마 시어머니의 입에서 먼저 동서 이야기가 나오나 싶어 기다리는데 시어머니는 전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네 남편 초문 왔을 때 딱 10만 원만 했더라. 한땐 살부딪히며 살던 사이에 정없이 그러는 거 아니지? 더더구나 그렇게 돈도 잘 벌면서 겨우 그거 내고 간 거니? 먼저 돈 얘기를 꺼내는 거 보니 형편이 영 안 좋긴 한가 보다 싶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될까요? 전 사장님의 조언대로 돈으로 두 모자를 낚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시어머니는 놀란 건지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사정도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더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뭐가 더 있다는 거니? 아,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 보니 또 다른 소식이 있나 궁금해서요. 아, 그래? 우리 소식을 기사로만 봤구나. 아무래도요. 저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어쩐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내가 계좌번호 보내마?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가? 차 한 잔은 주셔야죠. 그냥 돈만 덜렁 받으시겠다고요? 막말로 제가 안 드리면 그만인 돈인데? 그래서 카페에서라도 만나자는 거냐? 어머니 번거롭지 않으시게 제가 댁으로 갈게요. 뭐? 네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왜 그렇게 놀라세요? 혹시 전에 살던 데서 안 사시는 거예요? 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싫으시면 그만두고요. 아니다. 와. 오렴.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치였지만 전 바로 다음날 낮에 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녁에 가면 시동생까지 있을 것 같아 고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시댁으로 가니 마침 시동생은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요? 제가 못 올 때 왔나요? 아니, 그렇다기보단 전 어머니 덕분에 사업가로 성공했죠 뭐. 네, 덕분이라고? 그럼요. 어머니가 그렇게 절 괄시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집에 남아서 별의별 꼴을 다 봤을 텐데 그 시간에 사업가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네 남편이 세상 떠난 게 너한텐 잘 된 거다 이거냐? 어머니, 자꾸 제 남편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고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건 저랑 헤어진 다음이고요. 예, 이제와 말이지만 네가 좀 더 붙잡고 있었으면 걔가 마음을 접었겠지.
네가 바람 피운 거 들키자마자 이혼하자고 하니 걔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혼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세상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제가 붙잡고 있었으면 전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거라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바람 피운 걸 들키자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난 걔랑 못 헤어져. 그리고 너하고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해. 그냥 내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릴 걸. 그랬으면 걔가 결국 나한테 왔을 텐데 싶어. 기가 차서 대꾸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질 작정을 하고 절 모욕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소개해서 만난 거지. 너처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여자랑 결혼할 줄 나 꿈에도 몰랐어. 서방님이 그렇게 말했을 땐 아니라며.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어떻게 인정해. 더더구나 아버진 내가 너랑 결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서방님 말이 다 맞았네. 그래도 그땐 내가 네 체면 생각해서 아니라고 해줬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니? 내 덕에 지금껏 부족한 거 없이 지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놔줘. 뭐 그래, 내가 위자료도 줄게. 얼마 줄 건데? 솔직히 우리가 산 날이 긴 건 아니니까 뭐 한 5천만 원?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과 결혼해서 쇼호스트를 그만두는 바람에 벌지 못한 돈이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더는 토달고 싶지 않았어요. 서류 가져와. 다만 치사하고 더럽지만 위자료를 안 받을 처지는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줬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입을 싹 씻더라고요. 왜 위자료 입금 안 해? 위자료? 뭔 위자료?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나? 뭐? 내가 위자료 준다고 한 증거 있어? 녹취라도 했으면 내가 인정하고. 설마 위자료 5천만 원을 떼먹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재력이 없는 집안도 아니었고 그래도 부부로 산 시간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추할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이혼의 원인까지 제공해놓고 이렇게 나온다고? 간통죄 사라진 거 몰라? 어이가 없어서 더는 말도 섞기 싫더군요. 결국 전에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겨우 월세방 하나를 얻었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프리랜서로 쇼호스트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죠. 그날 시어머니에게 말한 5천만 원은 제가 받지 못한 위자료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무튼 5천만 원 주라고 한 건 일단 줘야 하지 않니? 차도 마셨고 이 정도면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5천만 원 저한테 직접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전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장을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시댁 안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은 셈이었죠. 너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았잖아. 그거 그냥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 닭갈비 그거 체인점만 100개라며. 너 이혼하고 힘들 때 그 돈으로 버텼을 거 아니니? 근데 가만 보면 인터뷰할 때도 우리 얘긴 쏙 빼놨더라.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 아니니? 어머니, 설마 모르셨어요? 뭘 몰라. 네 위자료 5천만 원 그거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그놈이 그거 안 갚고 갔으니까 내가 준 거나 다름없지. 시어머니는 제가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받지 못한 위자료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저 그 돈 못 받았어요. 뭐? 아니, 얘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제 네 남편 세상에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제 통장 내역 보면 다 나올 진실을 뭐하러 속이겠어요. 그 사람 그 돈 저한테 안 썼어요. 상간녀한테 썼나 보죠. 뭐? 아이, 정말이야? 전 한 푼도 못 받았고 이혼 후에도 제 힘으로 빌빌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언급할 것도 없었고요. 전 더 화가 난 척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5천만 원 드리기로 한 건 없었던 일로 하죠.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너 이렇게 치사한 애였니? 저라고 치사하지 말란 법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 한 짓을 생각하니까 제가 속이 뒤집혀서 안 되겠어요. 전 그대로 나가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아유 예. 아유 우리 진짜 돈 한 푼도 없어. 외국에 차명 계좌 뚫어놓은 것도 지금 처당 잡혀서 꺼내올 수도 없고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아니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겠니? 부탁하시는 것 같지가 않던데. 부탁하는 거야. 아이 내가 심보가 좀 고약하잖아. 그래서 그래. 전 쩔쩔매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낸 뒤 말했습니다. 그럼 술상이나 좀 차려주세요. 저 육전이랑 파절이 그리고 갈비도 먹고 싶어요. 갑자기 술상? 그거라도 얻어먹어야 속 좀 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줌마 돌아오면 내가 차리라고 하마. 아니요. 어머니 솜씨 좀 보고 싶은데요. 아니, 나더러 직접 하라고? 네.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짜증이 솟구친 얼굴이었지만 전 모른 척 대답을 기다렸어요. 내가 하면 맛이 없을 텐데 내가 솜씨가 없어서. 괜찮아요. 전 어머니가 해주신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네가 닭갈비를 해서 먹는 건 어떨까? 내가 돈은 다 내마. 돈도 없으시다더니. 아유, 그 정도 돈은 내가 너한테 써야지. 5천만 원 받으실 거니까요? 아유, 뭐, 그렇지. 됐고요. 그럼 전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하세요? 얼른 들어가서 준비하세요. 아니, 그럼 너, 결국 나더러 하라는 거냐? 어머,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화를 내? 아니야. 그럼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세요. 전 TV나 보고 있을게요.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엌으로 들어갔고 안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보니까 요리를 하느라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전 아직 갖고 있던 도우미 아주머니 번호로 보란듯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장 보시고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세요. 큰 사모님이 특별히 반차 주신다고 하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 줌 남은 희망마저 잃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진짜로 보냈어? 네, 어머니랑 둘이 오붓하게 있고 싶어서요. 제가 술 취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뭐라 못하시고 다시 음식 준비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전 TV 소리를 아주 크게 틀어놓은 뒤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동서의 유품 중 노트북이 없었다는 것을 안 뒤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의 지하 공간. 지하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저도 내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전 남편의 술김에 지하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전 지하실로 내려가 비밀번호를 눌렀고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이 집의 식구로 살 땐 딱히 궁금해 본 적이 없던 공간이었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오래전 증조 할아버지가 쓰던 서재라고만 들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서재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으로 차명계좌 얘기도 했겠다. 노트북만 찾으면 딱 좋겠다 싶던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동서가 들고 다니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이 버젓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노트북을 열어보니 동서 이름이 뜨고 아래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눌렀는지 노트북은 완전히 잠겨 있었고요. 전 그 노트북을 들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먹고 싶다는 게 다 손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 전 동서의 노트북을 소파 아래에 숨긴 뒤 태어난 척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가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얘, 넌 거기 있었으면서 왜 대답이 없니? 아유, 그리고 TV 소린 또 왜 이렇게 크고? 네? 저 부르셨어요? 깜빡 졸았네. 아유, 진짜. 나 좀 도와주라고. 어머니, 어머니 저 이제 손님이에요. 더더구나 5천만 원을 들고 온 손님? 전 가방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5만 원권 천장을 본 시어머니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아니, 그걸 현금으로 들고 왔어? 그러면서 돈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에 전 손을 들어 오지 말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돈 보셨으니 이제 힘이 좀 나시죠? 뭐 하세요?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 시어머니는 세상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다시 요리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재빨리 소파 아래 숨긴 노트북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동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동서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아세요? 글쎄요. 아니, 설마 그 노트북 찾았어요? 네, 찾은 것 같아요. 비밀번호 좀 생각해 보시면서 AS 센터로 좀 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동서 주민등록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해요. 전 가는 길에 노트북 브랜드 AS 센터로 향했고 동서의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를 들고 와 바로 잠긴 노트북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괜히 비밀번호를 멋대로 쳐서 영구적으로 잠길 뻔했어요. 그렇군요. 그러게요. 뭐 찔리는 게 있었나 보네요. 노트북 안에선 동서가 일기장에 쓴 시댁 회사의 회계 비리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시댁 식구들은 그 안에 분명 자신들의 비리 자료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 맡겨 풀었을 때 나올 자료가 행여나 새어나갈까봐 업체에도 맡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무수히 틀린 비밀번호를 치며 쫄아 있었을 걸 생각하니 한편으론 고소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알게 된 거지만 동서가 수집한 자료는 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행여 노트북이 없어져도 찾을 수 있게 말이죠. 결국 조사는 다시 이루어졌고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여기에 회사 비리까지 얹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의 어머니와 만나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두 사람 징역 확정이래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남을 생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끝내게 될 것 같아요. 회사 비리의 주범이었던 시동생은 그나마 더 긴 징역형이 확정됐죠.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야 사라지겠습니까만 전 동서의 어머니에게 제 닭갈비 체인점을 하나 내드릴까 하고 있어요. 사실 닭갈비 연구를 할 때 동서에게서 얻어먹었던 친정 어머니의 닭갈비 맛을 내기 위해 저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구치소로 이동하던 날 마침 동서의 오빠가 귀국했습니다.
전 그에게 두 사람의 위치를 친히 가르쳐 주었고 그날 두 사람은 동서 오빠의 손에 붙들려 코피 터지게 얻어맞고 감옥으로 갔다고 하네요.